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식민지 근대화론에는 어떤 실증상의 문제가 있을까? 굵직한 쟁점만 살펴보자. 초기에 식민지 공업화론 연구를 선도했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비판해온 경제학자 허수열의 주장에 주로 기초한다. 첫째, 일제가 남긴 공식 통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둘째, 통계가 없는 1941년부터 1945년 기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셋째, 과연 일제 시기 동안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일제 통계, 특히 1910년대 통계의 신뢰성 문제다. 이게 왜 중요할까? 만약 식민지배 초기인 1910년대의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고 실제보다 낮다면 결과적으로 일제 시기 전체 성장률이 과대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 시기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통계는 그대로 믿고 쓰기 어렵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던 건 바로 조선총독부였다. 자기들이 만든 통계라 그 부실함도 잘 알고 있었던 것. 총독부가 일부러 조선이 경제 수준을 축소평가했던 건 아니다. 통치 초기라서 실상을 파악하는 행정력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이하 통계연보로 약칭의 경지면적 추이가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경지면적이 무려 76% 증가했다. 그러므로 1919년 이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농지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76%나 늘어날 수 있을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 답은 간단하다. 처음에는 경지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토지조사 사업의 진행에 따라 파악된 면적이 커진 것이다. 연구자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농업사회의 통계에서 경지 면적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조차 저렇게 부실했다면 다른 통계들은 어땠을까? 총독부 스스로 부실함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토지조사 사업 완결 후에 발행한 통계연보 1918년판 1920년 간행과 1919년판 1921년 간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10년대의 통계를 수정 보완했다. 하지만 가장 기본되는 경지 면적의 수정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담보당 생산량 증가율 또한 1910년대가 이후부터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수치들이 매우 많다. 모두 식민 지배 초기인 1910년대에 통계 파악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두 번째, 통계가 없는 1941년부터 1945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통계연보는 1940년판 1942년 발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았다. 전황이 악화되자 행정의 가장 기본인 통계 업무조차 포기했던 것이다. 전쟁 중에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었으며 대중의 생활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을까? 통계는 없지만 짐작해볼 만한 근거는 있다. 인구와 경제에 관한 장기 통계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식민지 조선의 1인당 GDP가 1990년 달러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1911년에 777달러에서 1938년에 1482달러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1945년에 남한 기준 616달러로 추락했다고 추계한다. 1945년에 소득이 1911년보다 낮다고 보는 이 추정치를 통해 우리는 전쟁 기간의 고통과 퇴보를 짐작할 수 있다. 필설로 표현하기 힘든 엄혹한 갓난의 시기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이 기간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통계가 없다는 이유다. 통계가 없다고 삶도 없었던 건 아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라는 예외적 사건에 따른 퇴보이자 고통이니 좀 달리 보아야 한다고,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계속 성장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민 통치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면서 식민지라서 끌려들어간 전쟁을 예외라고 치부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이 5년의 고통과 붕괴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 일제 시기 동안 과연 근대적 경제성장이 일어났는가? 앞에서 살펴보듯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1911년에서 1940년까지 30년 동안 식민지 조선의 인구와 1인당 생산이 꾸준히 늘어났다고 본다. 쿠즈네츠가 말하는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 중에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동시에 해마다 연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1911년에서 1918년, 1932년에서 1937년 사이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1910년대 통계는 신뢰도가 낮다. 결국 이 두 현상의 동시 성장에 부합하는 기간은 1932년에서 1937년 뿐이다. 적어도 30에서 40년 이상 동안 꾸준히 인구와 1인당 생산이 동시에 증가할 때 근대적 경제성장이라고 보는 쿠즈네츠의 기준에는 꽤 부족하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나아가 일제시기의 발전이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럴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그리고 법, 제도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공업화는 북한 지역에 집중됐다. 일본 질소비료 주식회사 총독부의 후원 아래 세운 거대한 산업도시는 함경남도 흥남이었다. 오노다 시멘트의 평양교외 승호리 공장을 포함하여 5곳의 시멘트 공장도 북한에 있었다. 1942년에 지은 남한의 삼척 공장은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했다. 해방 시점에 한반도 전체 발전량의 88.5%가 북한 지역에서 나왔다. 그나마 있던 남한 지역의 공업시설은 90% 정도가 한국전쟁 때 파괴됐다. 남한은 일제시기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자원이 거의 없다. 인적 자원은 어떨까? 해방 후 지배 엘리트가 오랫동안 일제시기에 교육받은 인물들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박정희도 고위 관료들도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제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군국주의 시절의 낡은 지식으로는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관료와 교수 중에서 선발된 핵심 인물들이 미네소타 대학, 피바디 대학, 시라큐스 대학 등에서 미국식으로 재교육을 받았다. 교육제도와 내용도 상당 부분 미국식으로 개조됐다. 일제의 영향과 미국의 영향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계속 탐구되어야 할 과제다.
법과 제도의 영향은 더욱 단언하기 어렵다. 우선 그 영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일제 시기로부터 내려온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경제성장과의 긍정적 부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법률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방대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민법이다. 한국의 민법은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 폐지된 호주제가 대표적이다. 호주제 폐지론이 나올 때마다 유림에서 전통의 수호를 명분으로 반대했지만 사실 민법상의 호주제는 유교 전통보다는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식 호주제에 더 가까웠다. 그렇다고 해도 민법의 성격을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1957년 제정된 민법의 근저에 일본 민법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독일, 대만, 당시는 자유중국 등 외국의 사례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법률 조항과는 별개로 판결에서 판례 참조 등의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일본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법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이유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